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이란이 휴전을 희망한다라는 보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출발 자체는 괜찮았는데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7시 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트루스 소셜에 테헤란을 당장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에 따라 시장이 오늘 국내 증시는 오히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니까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갔죠. 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 조기기국이죠. 조기기국을 하면서 네. 이제 NSC 그 국가안전위원회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하는 네. 상황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예멘 후티 반군과 같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뭐 확인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담을 이제 뒤로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더 큰 게 있다 막 이러면서 네. 거의 협박성 발언인데 이게 어떤 협박인지 서로 모르니까 막 서로 상상만 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지금 급하게 돌아가나 다 네. 떠나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근심 어린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질문이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전면전으로 갈까? 확전이 될까? 오래 갈까?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류의 건데 우리가 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네네.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흔들리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이제 미루어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이 뭐 협상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란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당분간 쉽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야 이거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를 해버리면 네네. 이거 큰일인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는데 좀 올라온 타이밍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움츠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도 오늘 장중에 좀 움츠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행히 미국 뭐 선물 지수나 이런 거는 크게 빠지는 이런 느낌도 없고 그다음에 네. 그 유가 쪽도 큰 움직임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그쪽에서 조금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은 좀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 크게 뭐 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란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란의 내부 정권 교체까지도 지금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정권 교체까지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일 수는 있잖아요. 죽일 수는 있죠. 죽일 수는 있고 뭐 내부적으로 또 이제 혼란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뭐 있다면서요. 어디든지 예. 전 세계가 뭐 어디든지 반대 시위는 이제 반정부 사람들이 있는 법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나랑 핵 협상 하자고 내가 시간까지 줬는데 니들 나 무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쟤들 참 잘했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초반에 했던 거고 지금 뭐 벙커버스터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네. 뭐 갖다가 들이붓겠다는 거잖아요. 핵 시설을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면 그게 밑으로 지하로 뭐 콘크리트 그 벽을 몇십 메타를 뚫고 내려가는 벙커버스터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당분간은 우리 시장 특히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도 첫날 조금 뭐 미리 좀 반응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또 멀쩡하게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갈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한꺼번에 뭐 확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션이 되잖아요. 지금 에스컬레이션 되는 이제 초기 단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끝나지 않을 거다. 좀 더 이렇게 고조 국면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근데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할 때는 미국은 조금 그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시장은 뭐 감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내라는 표현이 결국은 유가 부분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거고 유가적인 측면은 지금 뭐 이제 72불, 70불 그 사이까지 확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80불 갈 거냐, 100불 넘어갈 거냐 이제 이런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게 유가가 팍 스파이크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당장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안 그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되면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FOMC에서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한편에서 이제 러시아 안보 수장이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원래 트럼프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전쟁 있잖아요. 세 가지 전쟁을 다 끝내겠다. 그리고 나 노벨 평화상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였고 두 번째가 이란 이스라엘이었고 세 번째가 북한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지금 이쪽에서 두 개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러시아랑 자꾸 북한이랑 이렇게 친하게 뭔가 회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떤 다음에 어떤 스테이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이제 바짝 긴장할 수는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이란을 만약에 갖다가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미리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오케이 하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열어두고 북한은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좀 준비태세나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얘기라도 해보고 이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뭐 북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리스크 그거는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방력의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뭐 이스라엘, 이란도 뭐 국방력 차이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거는 있어도 네. 그리고 거리도 멀고 그런데 우리는 네. 금방이잖아요. 네, 너무 사실은 금방이죠. 상당히 금방이고 우리가 당한다라고 6.25 때를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24시간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연초 대비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가 오늘 2,900 장중에 98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3,000포인트까지도 뭐 채 2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많이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인데 이게 좀 뭐 쉬어갈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쉬고 뭐라고 보세요? 싶겠죠. 막 달려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0m를 뛴다 그러면은 100m 뛰는 느낌으로 1000m 뛴 것 같은 우리 그렇죠. 코스피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익률로 봐도 지금 이어 투 데이트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1등이에요, 1등. 한 20% 올랐죠. 20%가 예. 넘어갔죠. 지금 한 예. 22, 3% 정도까지 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독일하고 항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독일하고 항생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 보면은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앞에는 외국인이 선봉에 섰다. 오늘은 조금 이제 외국인이 돌아섰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좀 사가지고 좀 주가를 쭉 올렸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간 먼저 좀 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밑에서 받치고 있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작년 말부터 해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했고 또 숨어서 그 삼성전자를 지금 자사주를 매달 1조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난 4월 그 저점 대비해서 지난 2달 동안 무려 11조를 외국인 연기금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11조 상당을 개인들이 판 거예요. 그 개인들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여기까지만 오고 랠리가 끝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장이 24년에도 많이 쉬었고 그래서 저는 25년에는 좀 강하게 좀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이제 허니문 랠리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허니문은 뭐 신혼기간이잖아요. 지금 대선 끝나고서 바로 이제 랠리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졌던 랠리인데 저는 허니문 랠리도 맞지만 좀 따라잡게 수익률을 따라잡는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 기저에는 뭐 상법 개정안 그런 것도 있고 지배구조 개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이제부터는 제도화되면서 구조화가 될 거다. 그러면 이 랠리는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승하고 있는 게 허니문 랠리가 아니라 펀더멘탈하게 기본적으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 허니문 랠리하고 지금 따라잡기 랠리가 일단은 섞였다. 섞여 있고 근데 이제 수익률 따라잡기 랠리가 지난 24년 거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한다고 보면은 뭐 3,000선까지는 무리 없이 이렇게 된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계속 우리 시장은 2,900에서 3,000선을 갖다 놓아도 무리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9% 정도는 나오고 내년에는 9.5%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2,900에서 3,000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상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배당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런 거를 제도화한다고 하면은 ROE라는 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하는 주식 수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적정 PBR로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3,000선을 지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니문 랠리냐 캐치업 랠리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랠리는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중동 사태 때문에 조기 귀국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무산됐다는 얘기 나오고 결국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법 개정일 것 같은데 상법 개정 때문에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뭔가 좀 섹터별 종목별 좀 키 맞추기 순환 매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안 갖고 있으면 소외감 느끼고 뒤늦게 따라가자니 뭔가 수익률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상승의 이 그림을 아주 간단히 해보면 예. 한 축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지주사나 예. 뭐 증권주나 뭐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나 지배구조 개편 이 관련돼 가지고 저평가됐던 아주 소외됐던 네. 이런 주식들 쫙 올라갔고 한쪽에서 이제 테크를 비롯해서 성장 쪽 AI 관련되는 이쪽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가치주, 한쪽은 성장주 이게 축이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균형 잡힌 이런 지금 상승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시장이 건전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조를 갖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좋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조바심이 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많이 올라간 걸 줄이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같은 섹터 예를 들어서 증권주만 딱 예를 들고 보자고요. 네. 증권주라는 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대금 늘고 그러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IB 딜도 많아지고 그래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많아지니까. 근데 증권주 중에서도 괜히 뭐 앞서간 증권주가 또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주가가 아주 찬란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ROE나 배당 수익률 같은 거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요. 제가 증권주를 보니까 한 5에서 7% 정도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로 다 주는데 미래에셋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근데 ROE 대비해서도 자기들이 벌어내는 수익성에 비해서 PBR이 많이 이제는 목에 찬 것 같다. 거의 1.0 근처까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또 뒤따라가는 주식들 보면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스위치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뭐 증권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지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도 보면은 한화, HD현대, 뭐 두산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주사라고 해가지고 주식회사 LG는 올라갔나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뭐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것 같아도 시장은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에서 돈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LG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요. 금융주로 가볼까요? 은행주, KB은행, 금융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가가. 근데 밑에 보면 메리츠 금융주지 그렇게 좋다고 했던 메리츠 금융주지는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이미 비싸진 상태였고 뭐 많이 그동안 올랐으니까 덜 올라온 거 위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분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주식 그리고 싼 주식이 어떤가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키 맞추기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존에 이제 못 올라갔던 것들이 올라오고 기존에 많이 갔던 것들은 이제 좀 쉬고 이런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AI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정우 AI 네. 미래기획 수석 임명이 되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뭐 SDI 이런 기본적으로 IT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정부가 AI 밀어주는 걸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5년 동안 뭐 100조를 갖다가 네, 밀어주겠다고 100조.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붙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AI한테 매일 물어보는 것도 많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 때문에 학습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클로바 X는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서 한번 다시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써봤어요. 답을 어떻게 주나. 그래서 근데 옛날보다는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습을 좀 많이 했다. 근데 이제 그 AI 수석으로 요번에 들어간 분이 이제 주권 AI를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성공 스토리를 썼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버린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클로바 X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더 활성화를 하자, 더 많이 쓰자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정부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제 지원도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뭐 보조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건데 이쪽은 뭐 숫자로 보여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단은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가치주 이런 거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멀티플에 대해서 더 후하게 주는 이런 국면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업에서 완전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저렇게 기획실장 이렇게 임명한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나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서 예, 저렇게 예. 네이버에 있던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젊은 네. 분이 또 이렇게 수석 자리로 또 이렇게 네. 가는 이제 아주 완전 특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어쨌든 생각은 잘한 게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뭐 AI 말고도 우리 또 로봇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로봇이 우리가 뭐 뒤처졌네, 안 쳐졌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갔다 온 모 그룹의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는 이제 여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수석 자리나 뭐래도 이런 뭐랄까요 아주 특별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게 참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 증시 수급적인 상황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20% 이상 코스피가 올랐고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참 공교롭게도 지금 어제 오늘 이제 팔았습니다. 조금 팔았죠. 네, 뭐 그동안 순매수한 규모에 비하면 조금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 뭔가 전환점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약간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선행 PBR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네. 이제 나갈 때마다 선행 PBR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어디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0.92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0.92배라는 건 뭐냐면 지난 1년 반 거 선행 PBR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평균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난 한 15년, 16년 거 제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보면은 그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9에서 9.5%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적용했을 때는 우리 선행 PBR이 한 1.0배 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를 보면 사실은 3,000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2,900에서 3,000선이고 외국인이 뭐 어제하고 뭐 연이틀 조금 판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어차피 그동안 좀 많이 샀으니까 조금 트리밍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 현물만 근데 외국인이 판 게 아니라 오늘은 선물을 팔았죠. 네. 선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 여러분 보시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 사고 현물에서 팔아도 시장 임팩트를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 임팩트가 훨씬 큽니다. 사이즈도 크고 그
내에서 외국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잔고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조금 많이 판 느낌이 있죠. 첫날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최근에는 덜 사들고 선물에서는 장중에 조금 이제 매매 정리를 하고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왜냐? 그동안 아주 포지션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트리밍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급하게 내리 꽂으면서 이렇게 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350원 찍고 조금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더 원화가 강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딱 외국인도 팔기 시작한 것 그러게요. 같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은 그러면은 350원, 1,350원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봤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1350선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전쟁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달러화 지수가 내려오는 게 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100 깨고서 뭐 금방 95 갈 수도 있었는데 98, 7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면. 그래서 달러화 지수가 지금 방향을 세게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1350선을 급기야는 이제 터치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2년 동안 보면은 1300선을 두 번이나 터치하고 1450을 뚫고 1500 넘어간다 이런 우려까지 낳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 달러원 환율인데 이번에도 저는 1300까지는 밀고 내려갈 수 있다. 그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좀 반도체 섹터가 좀 모처럼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보니까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뭐 사실 오늘 장중에는 6만 원 선을 넘어서고 이제 6만 원 좀 지지되나 좀 기대감도 있었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4% 이상 올랐었는데 반도체 섹터가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져야 또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가주면 참 좋죠. 예.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네. 옛날에 우리 코스피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보통주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5%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4%대예요. 거기까지 쭉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은 오히려 확 늘어났어요. 25% 시가총액 비중일 때 거의 5분의 1 정도의 SK 하이닉스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1년 반, 2년 동안에 여기 비중이 확 올라가지고 이 비중 차이가 이제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얘들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20% 초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여주면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오늘도 뭐 장 초반에는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만 그 뭐 중동의 또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밀렸는데 저는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약간 무겁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제일 큰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면은 이 베타 플레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시가총액 비중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게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원화 환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50선을 뚫고 다시 원화 강세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알파와 관련해서 이 회사 삼성전자에 특정한 뭐 호재가 있느냐 뭐 HBM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AMD 관련되는 이런 뉴스도 이제 나와 가지고 주가에 이제 장 초반에 반영을 했던 거고 앞으로도 뭐 HBM4 관련돼 가지고 좋은 뉴스들이 조금 캐치업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베타 이렇게 시장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삼성 주식의 특징에서 플러스에서 그 특정 회사의 그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알파까지 붙어서 알파와 베타가 혼재된 그런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지금보다는 더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 이제 한참 핫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어서 지금 전쟁 나니까 또 더 좋아하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도 또 안전자산이라고 취급을 받다가 또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네. 거기다 지금 미국에서는 제니어스법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서클이란 주식 막 4배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없나. 거기다 오늘 디지털 자산법 공청회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 받아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대체 투자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금은 뭐 이해는 되고 금도 뭐 안전자산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지가 되잖아요. 그 인플레 해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좋아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매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년은 많이 올라가지고 뭐 거의 30% 정도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매년 뭐 한 3, 4%씩은 올랐던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코인 쪽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코인 쪽은 진짜로 무슨 내재 가치가 있나?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는 하는데 달러와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조금 흔들리는 거와 맞물려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조금 깨름직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 뭐 하면은 저는 금을 그냥 보시는 게 어떤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